한태수는 가족에게 가난해졌다는 이유로 버려졌습니다. 살을 애듯 차가운 바람이 불던 겨울밤, 집 문이 그의 앞에서 굳게 닫혔습니다. 사업부도로 전 재산을 날린 그를 아내와 자식은 더 이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옷가지가 든 낡은 가방을 문 밖으로 던지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당신 옷이야. 다 챙겨서 당장 나가. 우리 인생까지 같이 망치지 말고. 문틈 사이로 아버지를 바라보던 아들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경멸만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한 걸음 물러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제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나 친구들 보기 부끄러워 죽겠어. 그는 빗물 섞인 눈을 맞으며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자상한 가장이었고 성실한 사업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빚쟁이들이 들이닥치자 가족은 그를 방패막이로 내세운 채 마지막 남은 비상금까지 챙겨 그를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이 지켰던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10년 뒤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 돌아올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시청해 주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는 2000년대 초중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여름날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한태수 씨는 작은 건설 자재 납품 업체를 운영하며 남부러울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지독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 해에 태수 씨는 여느 때처럼 현장을 누비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건설 자재 업체를 운영하던 그는 가족의 행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 믿으며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거래처들의 연쇄 부도가 이어지며 태수 씨의 어깨는 날로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저녁 늦게 퇴근한 집안은 에어컨 바람으로 시원했지만 태수 씨를 맞이하는 공기는 그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아내 혜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잡지를 뒤적이며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은 채 들어서는 남편이 마치 불청객이라도 되는 양코를 찡긋거릴 뿐이었습니다. 당신 현장 냄새 좀 안 나게 할 수 없어? 집안에 먼지 다 날리잖아. 요즘 사업이 안 풀린다고 하더니 옷차림까지 그렇게 궁상 맞아야겠어? 혜란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태수 씨는 멋쩍은 듯 땀을 닦으며 조용히 욕실로 향했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상받고 싶었던 마음은 차가운 물줄기 속으로 씻겨 내려갔습니다. 씻고 나온 그에게 이번에는 아들 지훈이가 다가왔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지훈이는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대신 짜증 섞인 요구를 먼저 내뱉었습니다. 아빠, 이번 달 학원비는 냈어? 친구들은 다 새 컴퓨터 샀다는데 우리 집은 왜 맨날 돈 없다는 소리만 해? 진짜 창피해서 학교를 못 다니겠어. 태수 씨는 아들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자식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 밤잠 설쳐가며 일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원망뿐이었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식은 밥상을 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안이 깔깔해 도저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식탁에서 태수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조금만 참자. 아빠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곧 큰 대금이 들어오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하지만 돌아온 것은 혜란 씨의 비아냥거림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수 씨가 내민 몇 푼 안 되는 생활비 봉투를 보더니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본 것처럼 소파 아래로 밀어버렸습니다. 이런 푼돈으로 뭘 하라는 거야?
이럴 거면 차라리 들어오지 마. 당신이 구질구질하니까 나까지 구질구질해질 것 같으니까. 태수 씨는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하늘에 떠 있는 달이 꼭 자신의 처지 같았습니다. 아내의 무시와 자식의 원망이 쌓여갈수록 그가 평생 지켜온 성은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태수 씨의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고 평생을 일궈온 공장은 하루아침에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빨간 딱지가 붙은 사무실을 뒤로하고 집에 돌아온 날 태수 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위로가 아닌 서슬퍼런 칼날 같은 비난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아내 혜란 씨는 현관문을 걸어 잠근 채 남편을 복도에 세워두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문을 열어준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지독한 혐오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저 무식한 인간들이 여기까지 오게 만들면 어떡해.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잖아. 당신이 살든 죽든 상관없으니까 제발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태수 씨는 바닥에 떨어진 혜란 씨의 가시 돋친 말들을 묵묵히 삼켰습니다. 그는 거칠어진 손으로 아내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소름 끼친다는 듯 몸을 피했습니다. 거실 구석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들 지훈이도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아버지를 부축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이는 아버지가 사준 값비싼 운동화를 바닥에 쾅쾅 울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이제 친구들이 나보고 부도난 집 자식이라고 놀릴 거 아냐? 차라리 아빠 같은 사람은 없는 게 나았어. 나 유학 보내주기로 한 건 어떻게 할 거야? 무책임하게 이게 뭐야? 자식의 입에서 나온 비수는 태수 씨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무력해졌습니다. 태수 씨는 무릎을 꿇고 가족들에게 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떼기도 전에 혜란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태수 씨의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주신 감가락지와 폐물들을 챙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내 거야. 당신이 망했어도 이거라도 팔아서 나랑 지훈이 살길 찾아야 하지 않겠어? 당신하고 나눌 돈은 1원도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 혜란 씨는 태수 씨를 밀치고 안방 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거실에 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집이었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태수 씨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식구들의 거친 숨소리와 차가운 시선만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빌려준 돈을 내놓으라는 빚쟁이들의 고함이 현관문을 뚫고 거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혜란 씨는 거실 불을 끈 채 숨을 죽이고 있다가 결심한 듯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태수 씨 앞에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차갑게 인쇄된 이혼 서류였습니다. 태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지만 눈앞이 흐려져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장 찍어. 당신이랑 계속 엮여 있다가는 나랑 지훈이까지 신용불량자 소리 듣게 생겼어. 당신 하나만 없어지면 우리끼리는 어떻게든 조용히 살 수 있단 말이야. 혜란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태수 씨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돌린 채 젖은 목소리로 모진 말을 보탰습니다. 제발 좀 나가줘, 아빠. 아빠가 여기 있으면 저 사람들이 계속 우리 괴롭힐 거 아냐? 나 이제 고3이야.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줘. 자식의 입에서 나온 모르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태수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는 힘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도 붙잡을 손도 없었습니다.
서류를 챙긴 혜란 씨는 기다렸다는 듯 태수 씨의 짐 가방을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태수 씨의 등 뒤를 세게 밀쳤습니다. 가서 죽든 살든 마음대로 해.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 아니야. 차가운 식은땀 줄기가 온몸을 적셨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철컥 소리와 함께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는 세상이 그를 버리는 최종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태수 씨는 젖은 옷가지가 든 가방을 끌어안고 텅 빈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내와 아들의 안도 섞인 속삭임이 들려왔고 창밖으로는 갈 곳 없는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성벽은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땀인지 눈물인지를 닦아내며 어두운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갔습니다. 비바람은 그쳤지만 태수 씨의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지독한 한기가 몰아쳤습니다. 갈 곳 잃은 그는 낡은 가방 하나를 머리에 이고 낯선 공원 벤치와 지하철역 구석을 전전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10년 넘게 남부러울 것 없는 가장으로 살았던 남자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현실은 그 어떤 악몽보다도 잔인하고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배고픔보다 그를 더 괴롭힌 것은 자신을 쓰레기처럼 버린 가족들의 잔상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 매일같이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느라 어깨는 진물이 났고 갈라진 손등에서는 피가 멈출 날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모여 앉아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을 때면 그는 구석에 앉아 차가운 수돗물로 배를 채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낡은 가구들이 가득 쌓인 작은 인테리어 목공소 앞을 지나가던 태수 씨는 멍하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안쪽에서 묵묵히 나무를 다듬던 백발의 노인이 그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최 노인이라 불리는 그 남자는 태수 씨의 초라한 행색 대신 무언가 간절함이 서린 그의 눈빛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태수 씨에게 다가와 툭 던지듯 말을 건넸습니다. 거기 젊은 친구 갈 곳 없으면 이리 들어와서 이 나무 토막 좀 잡아보게나. 눈빛을 보니 아직 죽을 때는 아닌 것 같구먼. 태수 씨는 홀린 듯 목공소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톱밥 가루가 날리고 진한 나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그는 생전 처음 보는 거친 도구들을 마주했습니다. 자존심은 이미 길바닥에 버려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노인의 발치에 엎드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제발 시키는 일은 뭐든 하겠습니다. 먹여만 주신다면 짐승처럼 일하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십시오. 최 노인은 아무 말 없이 태수 씨에게 때 묻은 목공 장갑 한 켤레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태수 씨가 세상과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뒤 처음으로 마주한 타인의 온기였습니다. 바닥 중에서도 가장 깊은 바닥 그곳에서 태수 씨의 새로운 삶이 비로소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노인의 목공소에서 보낸 첫 1년은 태수 씨에게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때는 서류 뭉치를 만지며 결제를 하던 고운 손에 지독한 굳은 살이 박이기 시작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거뭇한 때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작업장 바닥을 쓸고 나무 더미를 정리했습니다. 찬물을 마시며 허기를 달래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쉬고 싶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육체적 고통은 오히려 가족에게 버림받은 정신적 난도질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마취제였습니다. 최 노인은 그런 태수 씨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것을
가슴에 품고 죽어가는 불씨를 살리려는 남자의 눈빛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최 노인은 낡은 대펜날을 갈고 있던 태수 씨 옆에 앉아 툭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자네 나무를 다루는 게 아니라 꼭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사람 같구먼. 이 대펜날처럼 자네 마음도 너무 날만 세우다가는 결국 부러지게 마련이야. 태수 씨는 대펜날을 멈추고 붉어진 눈시울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제 돌아갈 곳도 저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제가 세운 건물들 사이로 그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보게 만들 겁니다. 그때까지 제 심장은 이 나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날 이후 태수 씨의 배움에는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가구를 고치는 법을 넘어 건물의 뼈대를 세우고 공간을 설계하는 법을 독학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실 구석에 버려진 종이 박스 위에 그는 매일 밤 자신만의 성을 그렸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의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듯 그는 외국의 건축 서적들을 구해서 그림만이라도 외우며 머릿속에 집을 짓고 또 지었습니다. 최 노인은 그런 태수 씨에게 자신의 작은 거래처들을 하나둘 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낡은 집의 천장을 수리하거나 문짝을 교체하는 사소한 일이었지만 태수 씨의 꼼꼼함과 정직함은 금세 입소문을 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젊은 목수한 씨라고 부르며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복수가 완성될 때까지 그는 결코 그 송곳을 뽑아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르지만 태수 씨에게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은 피와 땀으로 빚어낸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작은 목공소의 잡부로 시작했던 그는 어느덧 노련한 현장 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 노인은 이제 기력이 다했다며 자신의 낡은 연장통과 함께 작은 인테리어 업체의 운영권을 태수 씨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라는 노인의 마지막 응원이자 믿음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그 작은 사무실의 이름을 태산이라 지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언덕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산이 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 도심 곳곳에서는 재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남들이 꺼리는 낡은 상가 수리나 위험한 보수 공사를 도맡았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잠을 자며 인부들과 함께 흙탕물을 뒤집었었습니다.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옹벽이 무너질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그는 한달음에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진흙더미 속에 몸을 던져 붕괴를 막아내는 그의 모습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건축주조차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장님, 이 밤중에 직접 나오실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정도 정성이면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다. 건축주의 칭찬에도 태수 씨는 묵묵히 흙 묻은 장화를 털어낼 뿐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웠습니다. 돈보다 신용을,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자 일감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명뿐이었던 직원은 10명으로 늘어났고 작은 트럭 한 대는 어느새 대형 장비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가도를 달릴수록 태수 씨의 마음 한구석은 시려왔습니다. 낡은 사무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복수심을 동력 삼아 더 가혹하게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아직 멀었어. 겨우 이 정도로 만족할 수는 없어. 그들이 나를 다시 보게 될 날은 내가 저 하늘 끝에 닿았을 때여야 하니까.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2000년대 중반의 거친 흙먼지 속에서 발버둥 치던 이름 없는 목수는
이제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심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유리 건물의 꼭대기층에는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신화라 불리는 태산건설의 심장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인은 더 이상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한씨가 아닌 완벽하게 재단된 정장을 입은 한태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도시의 마천루를 내려다보며 수천억 원의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거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자수성가의 아이콘이라 칭송했고 수많은 젊은이가 그의 성공 비결을 배우려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아래 선 그의 그림자는 그 누구보다 짙고 외로웠습니다. 10년 전 빗속에 버려졌던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 날카로운 얼음 조각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올라설수록 그를 버렸던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은 증오는 다시 서늘한 무관심으로 변해갔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다음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재건축 단지의 투자 유치를 위해 여러 중소업체에서 면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중 한 곳의 사정이 꽤 급해 보입니다. 태수 씨는 창밖을 보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무미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급하다고 해서 예외를 둘 수는 없네. 태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냉정하게 잘라내게. 감정에 휘둘려 사업을 망칠 순 없으니까. 그는 자신의 말을 증명하듯 차가운 눈빛으로 서류를 훑어내렸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가장 비참하게 내던져졌던 기억이 그를 가장 냉혈한 사업가로 만든 것입니다. 태수 씨는 비서가 두고 간 서류 뭉치 속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지만 설마 하는 생각에 그 이름을 애써 외면하며 덮어버렸습니다. 태산건설의 본사 로비 구석 푹신한 가죽 소파에 어울리지 않게 잔뜩 움츠러든 채 앉아있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10년 전 태수 씨를 매몰차게 내쫓았던 아내 이혜란 씨였습니다. 혜란 씨는 아들 지훈이가 벌여놓은 무리한 사업 확장이 독이 되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으로 업계 1위인 태산건설의 투자를 얻어내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나고자 하는 한 회장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비서가 다가오자 혜란 씨는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나 비서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저 비서님, 한 번만 더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저희 아들 사업이 정말 경각에 달렸습니다. 회장님께 이 서류만이라도 전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5분, 아니 3분이라도 좋으니 제발 얼굴만이라도 뵙게 해주세요. 비서는 곤란한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며 사무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약 없이는 면담이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개인적인 민원은 회장님께서 직접 받지 않으십니다. 혜란 씨는 무너져 내릴 듯한 표정으로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편 집무실 안의 커다란 모니터를 통해 이 모든 광경을 한태수 회장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니터 속에서 늙고 초라해진 전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태수 씨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인터폰의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김 비서, 아까 그 여자 안으로 들여보내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 육중한 회장실 문이 열리고 혜란 씨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화려한 대리석 바닥을 밟았습니다. 창밖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등지고 앉아있는 남자의 실루엣은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혜란 씨는 남자의 얼굴을 채 확인하기도 전에
바닥에 무릎부터 꿇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천한 사람을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 지훈이가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태산건설에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제발,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혜란 씨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울먹였습니다. 마침내 거대한 가죽 의자가 천천히 회전하며 남자의 얼굴이 빛 아래로 드러났습니다. 고개를 드시죠. 10년 만에 마주하는 얼굴인데 바닥만 보고 대화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익숙하면서도 한없이 낯선 목소리에 혜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남자의 눈을 마주한 순간 그녀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품이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 눈동자 속에 서린 서늘한 눈빛은 분명 자신이 10년 전 빗속으로 밀어냈던 한태수였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아니? 그럴 리 없어. 한태수는 그때 분명히 혜란 씨는 말을 잇지 못한 채 뒤로 엉금엉금 물러났습니다. 태수 씨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10년간 피눈물을 흘리며 쌓아 올린 그의 성벽 앞에서 혜란 씨가 지켜온 가식의 세계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 지훈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이 좋게 풀린 것으로 착각했는지 다급하게 책상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리석어 큰 빚을 졌지만 태산건설의 이름으로 보증만 서주신다면 이 은혜 평생 뼈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태수 씨는 그 역겨운 광경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지훈아, 고개를 들어라. 내가 말한 그 부끄러운 아빠가 여기 있네.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공중을 가르자 지훈이의 몸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지훈이는 태수 씨의 구두를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절박함은 이제 추악한 아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저 지훈이에요.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지 아세요? 그때는 제가 어려서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혜란 씨 역시 정신을 차린 듯 기어와 태수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빚쟁이들이 무서워서 당신을 피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도 난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 우리 가족이잖아, 응? 태수 씨는 자신을 붙잡은 그들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탐욕으로만 찌든 손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족이라. 그 단어가 내들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구나. 태수 씨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목공 장갑 한 켤레를 손끝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최 노인이 처음 건네주었던 땀과 흙먼지가 찌든 그 장갑은 그가 이 거대한 성을 쌓기 위해 바친 피눈물의 증거였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내 짐가방을 복도로 던지며 당신이 했던 말을 기억해? 나 하나만 없어지면 당신들끼리 조용히 살 수 있다고 했었지. 태수 씨의 낮은 목소리가 공중을 가르자 혜란 씨의 울음이 뚝 그쳤습니다. 지훈이는 아버지의 서늘한 시선을 피하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린 채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딱 10억 원만 빌려주시면 평생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저희 정말 죽게 생겼어요. 태수 씨는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들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그것은 투자 계약서가 아닌 태산건설의 가장 험한 현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노무 계약서였습니다. 돈은 줄 수 없다.
하지만 살 길은 주마. 내일 새벽 5시 내가 알려주는 현장으로 나가라. 그곳은 내가 처음 일을 시작했던 곳이다. 거기서 10년간 땀 흘려 일해서 내들이 진 빚을 직접 갚아. 그게 싫다면 여기서 당장 나가라. 태수 씨의 단호한 선언에 혜란 씨와 지훈이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거액의 수표를 기대했으나 돌아온 것은 자신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흙먼지 구덩이로의 초대였습니다. 복수가 아닌 그들이 스스로를 파괴했던 그 탐욕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태수 씨가 선택한 가장 잔인하고도 격조 있는 용서의 방식이었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고 태수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나가는 전 아내와 아들의 뒷모습은 10년 전 그가 빗속에서 보았던 자신의 뒷모습보다 훨씬 더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태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무시하며 화려한 껍데기만 쫓아온 그들이 흙먼지 가득한 현장에서 10년을 버텨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일주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거친 장갑을 끼고 벽돌을 나르는 대신 여전히 과거의 허영만을 붙잡으며 서로를 탓하다가 결국 야반도주하듯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태수 씨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가슴속에 박혀있던 마지막 가시 하나가 빠져나간 듯한 시원함과 서글픔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퇴근길에 홀로 최 노인의 낡은 목공소가 있던 자리를 찾았습니다. 어르신, 이제야 제 마음의 집을 다 지은 것 같습니다. 태수 씨는 나직하게 읊조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그저 각자의 선택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이 따른다는 인생의 엄중한 진리를 몸소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돈이 없어 가족에게 버려졌던 남자는 이제 돈보다 소중한 자신을 지키는 법을 깨닫고 진정한 평온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태수 씨의 상황이었다면 10년 만에 나타난 배신자들에게 어떤 손길을 내미셨겠습니까? 용서란 단순히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을 기회를 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이 왜 여기에? 고급 한정식 집의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선 서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갈한 남색 수트를 입고 상석에 앉아 온화하게 웃고 있는 노신사는 며칠 전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쓰러져 있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이 며칠 전 할아버지를 도왔던 일보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이 기막힌 인연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낡은 제복을 입은 이름 없는 보안 요원이 어떻게 대한민국 철도계와 건설계를 호령하던 거물을 구해내고 그 거물의 며느리 자리에 서게 된 걸까요? 이 이야기의 끝에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통쾌한 복수와 가슴 저미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시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의 큰 깨달음과 가슴 벅찬 감동을 얻으실 겁니다. 매일 업로드되는 기적 같은 사연, 이제 그 치열했던 일상의 시작으로 돌아가 봅니다. 2005년의 겨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주상복합 빌딩. 로열 팰리스는 성공한 자들만이 입성할 수 있는 거대한 성벽과도 같았습니다. 보안 요원 서윤의 일터는 황금빛 대리석이 눈부시게 깔린 그 성의 입구였지요. 27의 서윤은 전직 유도 선수답게 꼿꼿한 자세로 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제복은 단순한 작업복이 아니었습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심장병으로 신음하는 여동생의 병원비를 감당하게 해주는 유일한 생명줄이자 아버지가 가르쳐준 정의를 실천하는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벽 안에서 서윤은 한낱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퇴근길 인파가 몰려들 무렵 로비의 정적을 깨고 날카로운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품 로고가 요란하게 박힌 가방을 든 한수진이 아나무인의 태도로 걸어 들어왔지요. 보안 규정에 따라 서윤이 정중하게 출입증 확인을 요청하자 수진은 마치 벌레를 본 듯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곧 출입증이라며 어디서 감히 경비 주제의 앞길을 막느냐고 서윤의 가슴팍을 가방으로 거칠게 밀쳤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쏠렸지만 수지는 오히려 즐기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내가 누군지 몰라? 이 건물 관리비로 내 연봉을 내는 사람이야. 감히 어디서 신분증 타령이야? 서윤은 모욕적인 언사에도 평정을 유지하며 보안 요원의 수칙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입주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임을 차분하게 강조했지요. 하지만 그 공정함이 수진에게는 오히려 자신의 특권을 무시하는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고 달려온 보안팀장 김 씨의 행동은 서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는 수진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비굴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서윤의 어깨를 밀치며 당장 무릎 꿇고 사죄하지 않고 뭐 하느냐며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김 팀장은 자신의 재계약을 위해 서윤을 희생양으로 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귓가에 대고 비열하게 속삭였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이번 달 수당은커녕 내 동생 병원비 지원도 끊어버리겠다고 말이지요. 서윤은 억울함에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지혜롭고 강단 있던 그녀였지만 동생의 수술비라는 볼모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서윤의 무릎이 닿으려는 찰나 수지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서윤의 발치에 침을 뱉듯 비아냥거렸습니다. 로비에서의 소란이 지나간 뒤 서윤의 일상은 더욱 가혹한 얼음장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김 팀장은 그녀에게 정식 징계를 내리는 대신 보안 요원의 본분과는 상관없는 비열한 보복을 시작했지요. 그는 영하의 칼바람이 들이치는 지하 주차장 입구 초소에 서윤을 고정 배치했습니다. 남들은 따뜻한 로비에서 교대로 휴식을 취할 때 서윤은 혹겹의 제복 위에 스며드는 냉기를 견디며 10시간이 넘도록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김 팀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입주민들이 버린 대형 쓰레기 봉투를 직접 분리수거하라는 부당한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보안 요원의 품격을 떨어뜨려 스스로 그만두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지요. 하지만 지혜로운 서윤은 굴욕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절도 있는 자세로 거칠게 내뱉는 김 팀장의 지시를 경청한 뒤 보안 규정집에 명시된 요원의 업무 범위를 또박또박 읊어주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논리적인 근거로 상대의 부당함을 짚어낸 것이지요. 분노에 찬 김 팀장이 그녀의 멱살을 잡으려 할 때도 서윤은 전직 유도 선수다운 침착함으로 거리감을 유지하며 모든 상황을 가슴에 달린 무전기로 기록하고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그 서늘한 기백에 김 팀장은 혀를 차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팀장과 한수진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수진은 며칠이 멀다고 외제차를 끌고 나타나 주차 안내를 하는 서윤의 발치에 일부러 흙탕물을 튀기거나 마시던 커피를 쏟아버렸습니다. 서윤의 깨끗하던 장갑은 금세 오물로 얼룩졌지만 그녀는 말없이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아냈습니다.
무너지는 자존심보다 아픈 여동생에게 사줄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텅 빈 초소에서 얼어붙은 손가락을 비벼가며 아버지가 남겨준 정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굴어도 스스로를 비겁하게 만들지는 않겠다는 그 결심은 그날 밤 찾아올 운명적인 만남의 복선이 되고 있었습니다. 진눈깨비가 어느새 차가운 겨울비로 변해 쏟아지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서윤은 미끄러운 빌딩 정문 앞 빙판 위에 모래를 뿌리며 연신 하얀 입김을 뱉어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빗물에 젖은 보안 요원 제복은 천근만근의 무게로 어깨를 짓눌렀지요. 그때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빌딩 앞 화단 근처에서 비틀거리는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등산복 차림에 진흙이 잔뜩 묻은 배낭을 맨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빗줄기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지 지팡이 대신 짚고 있던 낡은 우산에 의지에 위태롭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순간 노인의 발끝이 빙판길에 미끄러졌습니다. 중심을 잃은 노인의 몸이 뒤로 꺾이며 단단한 대리석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려는 찰나 서윤은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자신의 무릎이 딱딱한 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서윤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노인의 허리를 꽉 붙잡아 품에 안았습니다. 전직 유도 선수였던 그녀의 민첩한 반사신경이 노인의 생명을 구한 아찔한 순간이었지요. 서윤은 차가운 빗물을 닦아내며 노인의 안색부터 살폈습니다. 그녀는 지혜로운 대처로 노인의 의식을 확인한 뒤 자신의 두툼한 방한 외투를 벗어 노인의 어깨에 넓게 덮어주었습니다. 노인은 당황한 듯 사르르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서윤은 노인의 낡은 배낭에 묻은 이물질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내며 노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0원짜리 지폐 2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동생의 비상 약값을 아끼고 아껴 챙겨둔 그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지요. 하지만 서윤은 망설임 없이 노인의 거친 손바닥 위에 그 20,000원을 올려놓고 자신의 양손으로 그 위를 꼭 감싸주었습니다. 어르신, 이걸로 꼭 택시를 타고 안전하게 들어가세요. 날이 너무 추우니 절대 걸어가지 마세요. 라고 신신당부하였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서윤의 맑은 눈동자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떨면서도 타인을 먼저 걱정하던 그 따뜻한 뒷모습은 그날 밤 노인의 가슴 속에 잊지 못할 등불로 남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매서운 추위가 잠시 주춤하던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노인 박진호는 흙이 묻은 낡은 등산화를 털며 다시 그 로열 팰리스 빌딩을 찾았습니다. 품 안에는 서윤에게 전해주려 산 따뜻한 캔커피 2개와 단팥빵 봉지가 소중하게 들려 있었지요. 지난밤 빗속에서 자신을 구해주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쥐어준 그 이름 없는 보안 요원의 얼굴이 도무지 잊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안실 근처에 다다랐을 때 진호의 걸음은 무겁게 멈춰섰습니다. 열린 문틈 사이로 찢어질 듯한 여자의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한수진이 자신의 값비싼 명품 귀걸이가 없어졌다며 서윤의 개인 사물함을 강제로 열어젖히고 소지품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옆에서 거들며 서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퍼붓고 있었지요. 그는 서윤이 가난에 눈이 멀어 입주민의 귀중품에 손을 댔다며 당장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경찰에 넘기고 업계에서 매장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서윤은 창백해진 안색으로 서 있었지만 결코 기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의 출입 기록이 적힌 장부를 내밀며 모든 절차를 규정에 따라 이행하였으니 필요하다면 감사 카메라의 기록을 함께 확인하자고 지혜롭게 제안하였습니다. 논리적이고 당당한 서윤의 태도에 수지는 오히려 독이 오른 듯 서윤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매몰찬 타격음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고 진호의 눈동자는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김 팀장은 한술 더 떠 이번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해고는 물론이고 서윤의 동생이 치료받는 병원 재단에 압력을 넣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동생의 사진을 주워 담았습니다. 모욕과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문밖 어둠 속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축을 울리는 분노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갑질이 아니라 한 인간의 고결한 영혼을 짓밟는 추악한 범죄였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꽉 쥐었습니다. 저 아이의 맑은 눈망울이 눈물로 얼룩지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노라 진호는 마음 깊이 맹세하였습니다. 보안실의 소란이 지나간 뒤 서윤의 일상은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김 팀장은 그녀에게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리며 한수진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지 않으면 해고는 물론이고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차가운 골방으로 돌아온 서윤은 동생의 머리맡에 앉아 가쁜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낡은 벽지 너머로 들려오는 겨울바람 소리가 마치 그녀의 가난을 비웃는 환청처럼 들려왔지요. 서윤은 주머니 속에서 태준과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습니다. 남들에게는 평범한 연애였지만 서윤에게 태준은 삶의 벼랑 끝에서 만난 유일한 햇살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햇살이 너무도 눈부셔 서윤은 자꾸만 눈이 멀 것 같았습니다. 태준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번 주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자며 들뜬 목소리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서윤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자신이 지금 직장에서 쫓겨날 위기라는 것, 동생의 수술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막다른 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 태준이 제 일처럼 아파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서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인생에 짐을 지우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집안은 대대로 명망 높은 가문이라 들었는데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그분들을 뵙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전날 서윤은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저렴한 정장 한 벌을 꺼내 다림질했습니다. 시장통에서 산 싸구려 원단이었지만 그녀는 정성을 다해 주름을 폈습니다. 그것은 예비 시부모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동시에 사랑하는 태준에게 보여줄 자신의 마지막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윤은 거울 속에 비친 창백한 자신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고 태준을 놓아주기로 그의 앞날을 위해 스스로 악역이 되어 물러나기로 결심한 것이지요. 눈물은 이미 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서윤은 동생의 약 봉투를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태준에게 보낼 짧은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고마웠다는 말 대신 자신은 더 이상 태준과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니 좋은 분을 만나 행복하라는 잔인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 서윤은 창밖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보며 생각하였습니다. 정의롭게 살려 했던 대가가 이토록 시리다면 기꺼이 그 추위를 혼자 감당하겠노라고 말이지요. 그렇게 서윤은 가장 슬픈 상견례를 준비하며 긴 밤의 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당일 아침 서윤은 며칠 전 정성껏 다려두었던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시장에서 산 저렴한 옷이었지만 서윤의 단정한 몸가짐 덕분에 옷은 제법 귀한 태가 났지요. 그녀는 보안실 사물함에 남겨둔 여동생의 상비약을 챙기기 위해 마지막으로 빌딩을 찾았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이 정든 일터도 가슴에 달았던 보안 요원 명찰도 영영 안녕이라는 생각에 서윤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보안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따뜻한 작별 인사가 아닌 김 팀장의 지독한 악이었습니다. 보안실 안에는 김 팀장과 한수진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화사한 차림새를 본 수진은 들고 있던 컵을 내려놓으며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서윤에게 다가가 옷감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시장 바닥에서나 팔 법한 싸구려 옷을 입고 어디로 몸을 팔러 가느냐며 입에 담지 못할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김 팀장 역시 거들며 해고 통지서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며 서윤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서윤의 손에 쥐어진 가방을 거칠게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도망을 가? 내 동생 목숨줄이 내 손바닥에 있다는 걸 잊었어? 당장 이 바닥이나 기어서 닦아. 김 팀장은 옆에 있던 물통을 발로 차서 구정물이 서윤의 정장 치마와 구두 위로 튀게 만들었습니다. 서윤의 눈가에 순식간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서윤은 소리를 지르는 대신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녀는 김 팀장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과 재물 손괴에 해당함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지금 이 순간부터는 상사가 아닌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차분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서윤의 서늘한 목소리에 김 소장의 얼굴이 잠시 굳어졌지만 수진의 비웃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흙탕물이 묻은 치마 자락을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당당하게 보안실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쏟아지는 욕설과 비아냥거림이 날카로운 화살처럼 꽂혔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태준과의 마지막 만남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젖은 구두를 신고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에 젖은 치마가 다리에 달라붙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서윤의 가슴 속에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정이라는 작은 불꽃이 여전히 파르르 떨리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장소인 대형 호텔 로비는 서윤이 평생 본 적 없는 눈부신 화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노란 조명은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빛났고 공기 중에는 이름 모를 은은한 꽃향기가 감돌고 있었지요. 흙탕물이 튄 정장 치마와 젖은 구두를 신은 서윤에게 그곳은 마치 다른 세상의 영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화장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을 매만졌습니다. 손수건으로 얼룩을 닦아보았지만 거무스름한 자국은 오히려 번져 서윤의 마음처럼 얼룩덜룩해질 뿐이었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칼을 정리하며 거울 속의 자신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오늘만 버티자고, 오늘만 지나면 그를 자유롭게 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로비 한복판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태준이 서윤을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왔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태준은 서윤이 평소 보던 모습보다 훨씬 더 근사하고 멀게 느껴졌지요. 그는 서윤의 안색이 창백한 것을 보고 걱정스러운 듯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태준은 서윤의 옷에 묻은 얼룩을 발견하고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서윤은
지혜롭게도 오는 길에 아이를 피하려다 살짝 미끄러졌을 뿐이라며 가벼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부모님이 아주 온화한 분들이니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다정하게 다독였습니다. 그 따뜻한 배려가 오히려 서윤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박혔습니다. 태준의 안내를 받아 복도 끝에 묵직한 나무문 앞에 섰을 때 서윤의 심장은 가슴팍을 뚫고 나올 듯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는 마치 심판의 날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지요. 서윤은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 밤새 고쳐 쓴 이별 편지와 사직서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준이 문고리를 잡는 순간 눈을 감고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부디 이 만남이 태준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자신이 내뱉을 가혹한 진실이 그의 앞날을 가로막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문이 열리고 방 안의 은은한 차향이 서윤의 코끝을 스치는 순간 그녀는 비장한 각오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문이 열리자 방 안의 공기가 서윤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격조 있는 소나무 향과 갓 우려낸 차의 향기가 어우러져 한층 깊은 정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지요. 서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구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흙이 묻은 치마 자락이 부끄러워 자꾸만 뒤로 숨기고 싶었지만 그녀는 마지막 예의를 다하기 위해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태준의 부모님이 앉아 계신 상석 쪽으로 한 발자국씩 다가갈 때마다 서윤의 가방 속에 든 이별 편지가 천근만근의 무게로 그녀의 손목을 짓눌렀습니다. 어서 오게. 태준이에게 이야기 많이 들었네. 이쪽으로 앉으시게나. 태준의 어머니로 보이는 단아한 여인이 다정한 목소리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그 따뜻한 환대에도 선뜻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한 듯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고백하기 위해 고개를 천천히 들어 정면을 응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서윤의 세상이 그대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색 고급 수트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은퇴 안경을 쓴 노신사. 비록 며칠 전 보았던 낡은 등산복은 아니었지만 안경 너머로 빛나는 온화한 눈매와 입가의 인자한 주름은 서윤이 빗속에서 온몸을 던져 구했던 바로 그 어르신이 분명했습니다. 어르신? 서윤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며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고 거칠게 뛰는 심장 소리만이 고막을 때렸지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서윤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빙판길에서 비틀거리던 힘없는 노인이 자신이 지켜주고자 했던 그 가난한 할아버지가 지금 대한민국 법조계와 건설계를 호령하던 거물이자 태준이 아버지로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박진호는 당황하여 굳어버린 서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보다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깊은 신뢰와 반가움이 서려 있었지요. 서윤은 그 미소를 마주하는 순간 오늘 이 자리가 자신이 준비했던 슬픈 이별의 장소가 아니라 인생의 거대한 폭풍우를 막아줄 든든한 방패를 만나는 순간임을 직감하였습니다. 방 안을 감돌던 정적은 진호의 호탕한 웃음소리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상석에서 일어나 서윤의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태준과 그의 어머니는 영문을 몰라 눈만 깜빡이고 있었고 서윤은 흙탕물이 묻은 치마를 가리려 애쓰며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그런 서윤의 손을 투박하지만 따뜻한 두 손으로 꽉 맞잡았습니다. 그는 태준을 돌아보며 이 아가씨가
바로 며칠 전 빗속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쥐어주었던 그 생명의 은인이라고 우렁찬 목소리로 선언하였습니다. 태준아, 내가 데려온 이 아이가 바로 나를 살린 사람이다. 내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런 고결한 성정을 가진 이는 본 적이 없었어. 진호의 목소리는 방 안을 꽉 채울 만큼 위엄이 있었지만 서윤을 바라보는 눈길만큼은 한없이 자애로웠습니다. 그는 서윤이 당황하며 자신의 가난과 해고, 위기를 고백하려 입을 떼자 인자한 손짓으로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진호는 이미 서윤이 일하는 빌딩을 수차례 방문하여 그녀가 겪은 모든 수모와 빌런들의 악행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서윤의 옷에 묻은 얼룩을 손으로 가만히 털어내며 이것은 초라한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헌신한 훈장과도 같다고 다독였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세상 모두가 자신을 경비라고 무시하고 무릎 꿇리려 할 때 단 한 번의 선행을 알아봐준 이 어르신이 자신의 가장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선언은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했습니다. 태준의 어머니 역시 감격한 듯 서윤을 끌어안으며 우리 집에 보물이 들어왔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하였습니다. 서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정의가 그리고 빗속에서 건넸던 그 따뜻한 2만 원이 기적의 씨앗이 되어 자신의 삶을 구원하러 돌아왔음을 말이지요. 억울함으로 점철되었던 서윤의 가슴속 응어리가 이 한마디에 봄눈 녹듯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호는 품 안에서 묵직한 폴더 전화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버튼을 누르는 소리는 규칙적이고 단단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상대는 로열 팰리스의 관리 총책임자였고 진호는 그에게 나지막하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현재 보안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해고 시도와 갑질 사건에 대해 엄중히 조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김 팀장과 한수진을 지금 당장 이 상견례 장소로 호출하라고 덧붙였지요. 자신의 예비 며느리를 짓밟은 자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얼굴을 직접 확인하겠다는 거물의 의지였습니다. 잠시 후 호텔방의 육중한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온 김 팀장과 한수진은 방 안의 화려한 풍경에 압도되어 연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부른 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거물급 인사를 만나 출세의 동아줄을 잡을 생각에 들떠 있었지요. 하지만 방 한구석에 눈물 자국이 남은 서윤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김 팀장의 안면 근육이 비열하게 뒤틀렸습니다. 그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서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이런 천한 곳에 보안 요원이 왜 와 있느냐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수진 역시 서윤의 흙탕물 묻은 치마를 비웃으며 거지 같은 게 여기까지 쫓아왔다며 독설을 내뱉었지요. 진호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맑은 금소금이 방 안의 소란을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 팀장과 수진을 쏘아보았습니다. 며칠 전 빗속에서 떨고 있던 그 무기력한 노인의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수만 명의 인원을 호령하던 전직 검찰총장이자 거물 고문이 서슬 퍼런 기백이 서려 있었지요. 진호는 자신의 옆자리에 서 있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 아이가 바로 내 아들의 정혼자이자 이 집안의 주인이라고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김 팀장의 무릎이 바닥으로 꺾였고 수진이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진호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그들을 향해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오늘 똑똑히 보여주겠노라며 차갑게 선언하였습니다. 호텔 방 안의 공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아까까지 기세등등하게 서윤을 비웃던 김 팀장은 이제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한수진 역시 창백해진 얼굴로 입술만 달달 떨 뿐이었지요. 진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윤의 가방에서 흙탕물이 묻은 사직서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빌런들의 눈앞에서 천천히 찢어발기며 이 종이 조각이 아니라 그대들의 비뚤어진 양심이 파면되어야 할 것이라고 서슬퍼렇게 일갈하였습니다. 진호의 지시에 따라 이미 보안업체 본사의 감사팀이 영상을 확보하였고 김 팀장이 횡령해온 공금 내역과 하청업체 간의 비리까지 낱낱이 파헤쳐지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공포에 질린 그들에게 자비 없는 선고를 내렸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짓밟은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법의 준엄함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빌런들이 질질 끌려나가듯 방을 나간 뒤에야 서윤은 참아왔던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호는 서윤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잡으며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이미 서윤의 여동생 서희의 상태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지요. 진호는 국내 최고의 심장질환 권위자를 이미 섭외해 두었으며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전액을 자신의 재단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서윤은 너무 놀라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처절하게 지키려 했던 동생의 생명이 빗속에서 건넨 10,000원짜리 2장의 인연으로 이토록 거대한 구원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진호는 서윤의 젖은 구두를 보며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껏 행복해지라고 다독였습니다. 서윤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뜨거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정이라는 유산이 보잘것없어 보이던 자신의 성실함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의 어깨를 감싸 안은 태준의 품 안에서 비로소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어느덧 흘러 2006년의 따스한 봄볕이 로열 팰리스 빌딩의 유리창을 투명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낡은 제복 대신 훨씬 정갈하고 품격 있는 보안팀장의 유니폼을 입고 로비를 지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여전히 은색 명찰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명찰이 상징하는 무게는 이전과는 사뭇 달랐지요. 빌런들이 사라진 이곳은 더 이상 차가운 대리석 성벽이 아닌 사람들의 정겨운 인사가 오가는 따뜻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부당한 권력을 휘두르던 김 팀장은 업계에서 영구 제명되었고 서윤은 이제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 대신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가장 존경받는 보안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병원 햇살이 내리쬐는 정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 진호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수술을 마친 동생 서희는 이제 거친 숨을 내뱉는 대신 건강한 혈색이 도는 얼굴로 언니를 향해 달려와 안깁니다. 서윤은 동생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까 몇 번이고 자신의 손등을 꼬집어 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곁에서 든든하게 손을 잡아주는 태윤의 온기는 이것이 차가운 환상이 아닌 진심이 만들어낸 현실의 축복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둔 어느 날 저녁, 진호는 서윤에게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정이라는 두 글자가 아버지가 쓰셨던 것처럼 굵직한 필체로 적혀 있었지요.
법과 정의는 높은 단상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떨고 있는 노인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는 그 마음속에 있다는 진호의 나지막한 가르침은 서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한 여자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친절, 나보다 더 힘든 타인을 향해 내미는 그 투박한 손길이 결국 거대한 파동이 되어 내 인생의 가장 추운 계절을 녹여주는 기적이 된다는 것을 서윤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서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차갑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이 건넨 10,000원짜리 2장의 온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누군가의 생명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성실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많은 서윤이들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겪었던 따뜻한 기적의 순간들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